야담 이야기. 머슴 때문에 수절을 지키며 기다린 마님. 고유라는 전라도 광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유는 불운하여 연암은 살 때 부모와 가족들을 모두 잃고 혈혈단신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0여 년을 장가도 못 들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돌아다니다가 어느 해 경상도 고령 땅에까지 홀러왔습니다. 고령 땅에서 고유는 김성지라는 인심 좋은 사람을 만나 부지런히 진심으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김성지나 그의 식구는 물론이거니와 온 동네 사람이 모두 착한 도랑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고유는 비록 글공부는 못했지만 모든 면에서 재주가 비상했고 더구나 장기를 썩 잘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랑방에 드나들며 그 솜씨를 한껏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가난하지만 인복이 있는 박순호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박순호는 장기를 무척 즐겼기 때문에 자연히 고유 데려다가 상대했고 또 그래서 처음 한 식구처럼 정답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답다고는 하나 점잖은 노인과 머슴살이 총각이니 아무래도 박순호가 고유를 귀여워하고 고유는 그런대로 예의를 지키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얼마를 지내다가 박순호는 마침내 고유를 사위로 삼기로 했습니다. 고유의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흠씬 쏠렸을 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권고도 간절해서 외동딸을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박순호는 그래도 떠돌이 머슴인지라 말한다는 게 좀 미안했는지 얘야 도령이 지금은 비록 하찮은 머슴살이를 하고 있지만 보아하니 문벌 있는 집안의 자손이고 장래에 꼭 잘된 사람 같은데 너의 뜻은 어떠냐? 하고 일단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의외로 선선히 대답했습니다. 딸이 말하길 실은 저도 그분이 장래성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보다도 부모님께서 정하시는 인을 자식된 몸으로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혼례식이 서둘러 거행되었습니다. 박순호의 살림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또 고유도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인지라 혼례식이라고 해야 그야말로 간단하게 음식을 하여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 한 달쯤 아무 일 없이 지냈습니다. 하루는 고유의 아내가 갑작스러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은 것은 저나 저희 아버님이 당신의 장래를 바라본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오늘부터 좋은 글방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는 집에 남아 무슨 짓을 하든지 집안 살림을 꾸려가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서로 만나지 말고 반드시 크게 되신 날까지 참읍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유는 아내의 이 뜻을 더없이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유는 비장한 표정으로 그렇게 합시다. 내 명세코 성공하리다. 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작별한 고유는 얼마 안 되는 노자를 얻어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고유는 무신 경상도 합천 어느 시골 서당을 찾았습니다. 여기시 코울릭의 어린이 틈에 끼어 난생 처음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천자문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유는 역시 유명한 학자의 후손답게 총기가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했기 때문에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천자문을 한 달 만에 뗀 고유는 순서를 따라 차곡차곡 어려운 학문을 열심히 익혀갔습니다. 여기서 5, 6년을 지냈을까? 그동안 고유의 학문은 스승의 힘으로는 도저히 더 가르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여보 고서방, 이만하면 과거에도 합격하겠네. 이렇게 말하는 선생의 말에 고유는 다시 어려운 책들을 짊어지고 합천 해인사로 찾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뒷걸 헛간 같은 방 하나를 얻어 피나는 고학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었던 까닭에 아침 저녁 절 마당을 쓸고 때로는 나무도 해주고 하면서 끼니를 얻어먹었습니다. 졸음이 오면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고 등잔불 대신 개똥벌레나 창밖에 쌓인 눈빛을 이용하여 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내와 약속한 지 꼭 10년 마침 숙종 임금의 특별 과거령이 내렸습니다. 고유는 즉시 서울에 올라가 과거에 응시하여 보기 좋게 급제하고 이에 따라 가주서라는 벼슬을 얻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져 서기관이랄까. 임금 곁에서 조회 때의 일을 즉시 기록하는 관리였습니다. 이 가주서의 벼슬을 고유는 정성껏 그리고 재주껏 했습니다. 그동안 글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는 숙종 임금의 아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숙종 임금이 고유를 가까이 불러 과분한 칭찬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고유의 조상이 유명한 충신학자인 고경명이라는 것을 알고는 새삼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경상도 고령 땅에서 아내를 얻고 또 그 아내와의 언약을 끝끝내 지킨 사실에는 숙종 임금도 지극히 감동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숙종 임금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고유를 경상도 고령의 현감으로 임명했습니다. 고령은 말한 것도 없이 고유가 10년 전에 아내를 두고 떠나온 고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비단옷 입고 돌아가는 영광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할 만한 임금의 처분인가요? 고유는 서둘러 서울을 출발하여 한 열흘쯤 걸러서 고령 고을에 당도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함께 가던 관속들과 떨어져 일부러 초라한 나그네 차림을 한 고유는 부랴부랴 박순호 집을 찾아갔습니다. 10년이라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먼저 살던 마을은 그대로인데 하필이면 그리운 아내가 있는 박순호의 집만이 형편없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사람 기척 하나 없는 집터 앞에서 고유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고유는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장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인가. 고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박순호는 병들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내는 결코 고유가 생각한 것처럼 불행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고유가 여기서 수소문하여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의 말을 하나로 다듬어 묶은 것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박노수 딸을 고도령이란 머슴살이 총각한테 주었더니 그 신랑이 한 달 후 어디론지 가버렸다. 하지만 다행히 박좌수의 딸이 어실고 부지런하여 순수 길쌈을 하며 돈을 벌어 지금 큰 부자가 되어 저 건너 산 너머에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살고 있다. 게다가 또 올해 10살 되는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효성이 지극해서 칭찬이 자자하다. 그리고 또 그 집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는 물론이거니와 가끔씩 거지 같은 사람까지 불러들여서 음식 대접을 하고 그럴 때마다 10년 전에 어디로 간 고도령의 소식을 꼭 자세히 묻는다. 당신도 보아하니 어려운 나그네 같은데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고유는 얼마나 반갑고 감격했는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고유는 발길을 돌려 산 너머 마음을 향해 급히 달려갔습니다. 오, 저 집인가 보도다. 고유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소나무 숲을 엇비스시 등지고 서 있는 기와집은 마치 서울의 큰 부잣집 같았습니다. 고유는 썰레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날도 거지 잔치를 하는 듯 수 없는 거짓대가 마당에 꽉 차 있었습니다. 고유도 물론 남노한 모습인 까닭에 그 중에 하나로 알았는지 하인은 말도 묻지 않고 음식상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고유는 일부러 의젓한 태도로 바깥 큰 사랑방으로 썩 들어갔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지금 늙은 선생이 어떤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중이었습니다. 고유는 그 아이가 바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 아들인 줄 짐작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대뜸 얼싸안고 싶었지만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내가 주인 도령이냐? 나는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한 끼니 밥이나 얻어먹을 생각으로 찾아왔다. 하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고유를 쳐다보더니 손님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곡가성을 가진 사람이다. 고유의 대답을 듣자 어린이는 바로 벌떡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내 다시 뛰어나왔습니다.
저 실례이오나 손님의 처가댁은 어디에 사시는 뉘십니까? 하고 숨가쁘게 물었습니다. 나의 장인은 박순호란 분이시다. 고유의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벼랑간 사랑방 뒷문이 열리며 고유의 아내가 울음소리와 함께 달려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그리던 남편을 다시 만난 아내와 생전 처음 보는 부친의 품에 안긴 아들의 기쁨은 그들이 10년의 괴로움을 참고 서로 노력한 보람이었습니다. 후에 고유의 아들도 장원급제하였으며 고유의 부인도 계속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고유도 대단하지만 고유의 아내도 대단하네요. 10년이란 세월 동안 수저를 지키면서 사는 것도 그렇지만 부자가 되어도 남에게 베풀면서 살았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런 심성 때문에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효행 때문에 부자가 된 수절과부와 두 아들. 경상도의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마음씨 착한 아들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하루 끼니를 걱정할 만큼 이들의 처지는 공공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이면 산을 내려가 다른 집에서 품을 팔며 겨우겨우 끼니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병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사를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야 하는데 미안하구나 라고 말하니 장남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의 장남은 아픈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산 너머 친척집으로 밥동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있어야 한다. 장남은 동생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어머니는 자기가 잘 돌보겠다고 말하며 형에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지나서 가까스로 친척집에 도착했습니다. 계십니까? 라며 친척집 문 앞에서 부르니 친척 어르신은 찾아온 장남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나, 어쩐 일로 먼 이곳까지 왔니? 장남은 집안의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선은 날이 차니 안으로 들어오려무나 친척 어른은 장남을 방으로 안내하고는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었습니다. 어서 먹지 않고 왜? 장남은 밥상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굶고 있을 어머니와 동생이 걱정되어 그럽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밥을 챙겨줄 것이니 먼저 배부터 채우는 게 좋겠구나 라고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남은 친척 어르신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기다렸다는 듯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배불리 밥을 먹은 장남은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장남은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약속한 대로 밥을 챙겨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제게 주실 밥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신 겁니까? 얘야 미안하구나. 장남은 의아해하며 친척 어르신을 바라보며 무슨 말씀이십니까? 친척 어르신은 안채에 밥이 다 떨어져서 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다른 집으로 가봐야겠구나. 장남은 혼자서 배불리 먹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주변의 다른 집을 찾아가 밥동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도 선뜻 먹을 것을 내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 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다른 집으로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한 장남은 동생과 어머니가 걱정되어 우선은 집으로 돌아가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장남은 강을 건너 터덜터덜 힘없이 산마루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보이지 않던 큼지막한 도로박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로박의 크기를 보니 밥 2공기는 좋게 들어갈 듯 보였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 장남은 결심이 섰는지 호박 안을 파내고는 입에다가 손을 넣었습니다. 자신이 먹은 밥을 토해서라도 동생과 어머니의 끼니를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박 안으로 헛구역질을 하는 장남의 입에서는 밥알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도로박 안으로 밥알이 떨어지고 나서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밥알이 늘어나는가 싶더니
호박 안에 밥알이 가득 들어차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남은 이 신기한 호박을 앞에다가 두고 절을 하고 하늘을 향해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남은 도로박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 동생은 맨발로 뛰어나와 형을 맞이했습니다. 먹을 것은 구한 것입니까? 라며 다급하게 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이 웃으면서 말하는데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장남은 누워있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도로박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호박 안에 들어있는 밥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어머니와 동생이 허겁지겁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양이 얼마나 많은지 두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장남은 안이 비어있는 호박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독에 남아있는 쌀 한 톨을 호박에 넣어보자 싶었습니다. 쌀 한 톨을 호박에 넣자 그 안에 쌀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깜짝 놀래며 장남에게 이건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 장남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형에게 우리 그럼 이 쌀을 시장에 내다 팔면 어떻겠냐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그거 좋은 생각이라며 호박에 쌀 한 톨씩 넣어 쌀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팔 정도의 쌀을 만들어서 장남은 그 다음 날부터 장으로 나가 호박에서 만들어진 쌀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판 돈으로 어머니 약도 다려드리고 끼니도 배불리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장남의 효성 덕분인지 어머니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을 되찾아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쌀을 부지런히 내다 팔던 장남은 문득 호박에 엽전을 넣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장남이 생각했던 대로 엽전을 넣자 호박 안에 돈으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호박에서 만들어진 돈으로 세 식구는 튼튼한 기와집도 사고 노비도 들여 호의호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생이 장가를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장남은 동생에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돈을 내어주었지만 동생은 만족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호박에 욕심을 갖고 있던 동생과 장남의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호박을 차지하겠다고 욕심을 부렸고 이를 내줄 수 없는 장남과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아껴주던 형제 사이는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싸우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어머니는 한 가지 묘책을 내놓았습니다. 도로박을 산에서 굴린 다음에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머니의 제안을 형제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는 산 중턱에서 도로박을 굴렸습니다. 장남과 동생은 굴러내려간 호박을 찾기 위해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찾기 시작한 호박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도로박을 찾아봤지만 도무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 넘게 형제는 도로박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결국 형제는 도로박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생은 집안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장가를 들게 되었고 형제는 서로의 욕심을 뉘우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말하니 장남은 무슨 일이길래 우리 둘을 불렀습니까? 라고 하니 어머니는 보자기를 갖고 오더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보자기 안에 도로박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 도로박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보고 마음 아팠단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 것이야. 실은 내가 굴린 건 이 호박이 아니라 다른 호박이었단다. 그래서 그나마 너희 둘이 이렇게 다시 잘 지내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호박을 꺼낸 이유는 이제 너희 둘은 이 호박을 잘 사용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돕는 일로 평생을 살았으면 한다. 필시 이 호박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라고 말하니 아들 둘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동생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랬다며 자책을 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괜찮다며 우리 앞으로 어머니의 뜻대로 평생 남을 위해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안심을 하셨는지 호박을 내주었습니다. 이후 두 아들은 도로박을 사용하여 주변 이웃뿐만 아니라 먼 이웃까지 찾아가며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역시 심성이 고운 분이셨네요. 그래서 두 아들들도 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욕심이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두 아들에게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베풀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외국에서 60 이상 노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냐고 물었는데 절반 이상이 베풀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베풀면서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저도 그럴 테니까요. 처녀를 농락하려다. 머슴에게 버려진 선비. 한 시골에 미색이 뛰어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한번 마주하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항상 예쁨을 받던 외동딸이었던 그녀의 부모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암초에 걸려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한날 한시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처녀를 딱히 여긴 남성들은 서로 앞다투어 그녀에게 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부모님의 3년상이 끝날 때까지 혼례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내들의 청혼을 거절하고 나섰습니다. 처녀가 계속해서 사내들을 거부하고 나서자 경쟁적으로 그녀를 차지하겠다고 나타나는 남자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싫다고 뿌리칠수록 사내들은 그녀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섰습니다. 처녀는 소리쳤습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요지부동 전혀 마음을 열지 않으려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도 날마다 처녀를 찾아오는 남자들로 대문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까지 처녀에 대한 소문은 퍼지게 되었고 평소 여인에게 호기심이 많던 사내 하나가 처녀를 찾아왔습니다. 나와 결혼을 하면 이 집보다 2배, 아니 3배는 더 큰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겠어. 이웃 마을의 사내는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라고 처녀가 말하니 사내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사내는 처녀 집 앞에 여관을 잡아서는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놀이개며 비녀, 옥반지까지 여인들이 좋아한다는 선물을 갖다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처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녀는 그가 선물한 것들을 나무 상자 안에 넣어서는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성의를 무시했다고 생각이 들자 사내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나를 농락하는 것이요? 사내는 눈을 부릅뜨며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나와 혼인을 올리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어. 손목을 잡고는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저를 죽이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녀의 단호한 태도에 사내도 더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러설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다. 사내는 강제로라도 그녀를 부인으로 맞이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눈치 빠른 처녀는 사내가 쉬이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국리 끝에 살아있는 싱싱한 큰 개 여러 마리를 물동이에 넣고 부엌의 아궁이에는 밤을 놔두었습니다. 앞들에는 개똥을 잔뜩 주워다 놓고 대들보에는 절구통을 달아두었습니다. 대문 뒤에는 멍석을 펴두고 그 옆에는 지게를 세워두었습니다. 처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더니 금세 밤이 찾아왔습니다. 사내는 달이 뜨자 기다렸다는 듯이 처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 그림자도 만들어지지 않는 몹시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날이 나를 돕는구나.
어두운 밤하늘을 보며 사내는 만족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사내는 살인문을 열고 천천히 처녀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기거하고 있는 안채의 장지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을 줄 알았던 문에는 고리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모든 일이 쉽게 풀리는 것 같아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녀는 사내가 방으로 들어오는 기척을 눈치챘지만 잠을 자는 척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내는 이불을 걷어내고는 처녀를 덮치려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시오. 살려주십시오. 돈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내가 돈이 필요한 것 같소. 설마 매일 찾아오셨던 도련님이신 겁니까? 내 목소리를 기억하나 보군. 사내는 처녀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잠깐만요. 처녀는 사내의 손을 잡고 말을 했습니다. 도련님은 제 고운 얼굴에 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불을 밝히고 제 얼굴을 보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사내는 처녀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 가만히 계시오. 그러겠습니다. 처녀는 순순히 대답을 했습니다. 사내는 곧장 부엌의 아궁이로 불씨를 가지러 갔습니다. 사내는 아궁이로 가서 나뭇가지로 장작을 쑤시고는 입으로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 묻어두었던 밤알이 익어서 탁 하고 튀어올랐습니다. 밤알이 눈에 맞아 사내는 아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뒤이어 잿가루가 퍼져 사내의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사내는 앞도 보이지 않고 부어오른 눈두덩이로 인해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찬물로 얼굴을 씻기 위해 물동이를 더듬더듬 찾았습니다. 손으로 붓두막을 더듬자 동이가 손에 닿았습니다. 사내는 물을 뜨려고 손을 넣는 순간 개가 사내의 손을 집게로 물어버렸습니다.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졌습니다. 내가 나를 속였구나. 사내는 분노감에 휩싸여서는 방으로 들어가 그녀를 혼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부엌에서 나와 급히 방으로 걸음을 옮기던 사내는 미리 깔아놓은 개똥을 밟고는 다시 한번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고약한 냄새와 고통이 사내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사내는 벌떡 일어나서는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대들보에 달아놓았던 절구통에 이마가 부딪혔고 무거운 절구통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내 머리 위로 떨어진 절구통의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을 내다 버리거라. 처녀는 노비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내를 멍석에 말아서는 지게에 싣고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노비는 처녀가 시킨 대로 개울 낭떠러지 아래로 사내를 던져버렸습니다. 처녀를 위협했던 존재는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무사히 부모님의 3년상을 치를 수 있게 되었고 본인을 아껴주는 사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말은 안 되지만 처녀의 재치로 제대로 복수를 했네요. 지금 시대도 이런 사건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처벌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진짜 저 시대 때는 본인이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내는 오히려 발견되더라도 증거가 없으니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겠네요. 참 통쾌했습니다. 수절과부가 너무 외로워서 그만. 옛날에 다사면 박곡동과 방천동 사이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잠수교가 놓여 있는데 해랑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현재와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해랑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 다리를 옛날 사람들은 도깨비다리라고 일컬었습니다. 사람들이 도깨비다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아주 심한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생기기 전 사흘 동안 돌을 움직이는 소리가 시끄럽게 났는데
눈을 떠보니 다리가 떡하니 완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도깨비 다리가 놓여 있는 길목은 영남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옛날 선비들의 왕래가 잦았던 다리이기도 했습니다. 다리는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었기에 모두가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다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다리이기에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곳으로 배가 왕래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낙동강 상류까지 배가 왕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배들이 많은 물건을 싣고 부산에서 이곳까지 자주 오고 가곤 했습니다. 이 강가에 배를 메어 놓고는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곳을 여진이라 부르고는 합니다. 배를 메어 놓기 시작하면서 나루터의 기능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나루터가 생기자 많아진 사람들로 장터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오는 소금배가 이곳 여진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초라하게 옷을 입고 있었지만 생김새가 어여쁜 여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어린 딸아이 손을 잡고 나루터에 내렸습니다. 부군은 어디 가시고 둘이서만 오신 겁니까? 나루터를 지키고 있던 사내가 물어왔습니다. 저희는 둘밖에 없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회임했을 때 사고로 지아비를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 이곳으로 오신 거요? 사내의 질문에 아내는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을 데리고 의지할 곳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여인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여인은 나루터 인근에 주막 하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차린 주막은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막의 주인 여인을 해랑엄이라 불렀습니다. 여인의 딸내미 이름이 해랑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랑엄이라는 호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해랑어미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장사를 했고 아이도 정성껏 키우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이런 해랑어미의 모습에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해랑어미에게 청혼을 하는 사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다고는 하나 외모가 뛰어났기에 사내들의 마음을 뒤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하고 싶습니다. 해랑어미는 사내들의 청혼을 거부하고 오로지 주막의 운영과 아이를 키우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어미의 정성어린 보살핌 덕분인지 해랑이는 마음씨 착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랑어미는 주막 일에 매진한 결과 돈도 꽤 모으게 되었습니다. 벌써 해랑어미가 이곳 여진의 터를 잡은 것도 10년 세월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돈을 모은 해랑어미는 주막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농사를 짓는 게 앞날을 생각할 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랑어미는 강 건너의 땅을 사서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해랑어미는 딸내미의 적당한 신랑감을 찾아서는 혼례를 올려주었습니다. 해랑어미가 딸과 혼례를 올릴 사내를 고른 조건은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돈도 외모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릴사위로 들어와 농사일을 돕고 딸만 아껴주면 된다 여겼습니다. 해랑어미는 착하고 성실한 심성의 대릴사위를 드리고 나자 농사를 짓는 일에도 서서히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아올 때는 몰랐건만 시간이 한가해지고 나니 문득 자신의 신세가 참으로 고독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멍하니 강 건너를 보고 있던 해랑어미는 그곳에서 홀로 일하는 사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강을 건너갈 때마다 해랑어미는 그 사내와 짧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겁니까? 해랑어미는 용기를 내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사내는 부인을 잃고 자식 하나 없이 홀로 지내고 있다 답을 했습니다. 처지가 비슷한 해랑어미와 사내는 금세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생기고 나니
해랑어미의 표정과 얼굴은 눈에 띄게 밝고 명랑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해지기 시작하면서 매일 밤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랑어미가 밤마다 외출을 하자 사위는 어떤 일이 있는지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날은 해랑어미가 나가는 것을 몰래 따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사위는 해랑어미가 한 사내와 만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내심 안도를 했습니다.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찬 강을 건너서 마을로 다니는 해랑어미가 사위와 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무슨 변이라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딸과 사위는 고민한 끝에 강가에 다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미 몰래 매일 밤마다 돌을 들어다가 징검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강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해랑어미는 매일 밤마다 사위와 딸이 어디론가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이 징검다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랑어미는 딸과 사위에게 만나는 사내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는 재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랑어미가 재혼을 하고 나서 농사일은 더욱 번창하게 되었고 한 가족이 된 네 사람은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강을 건너기에 유용한 돌다리가 느닷없이 생겨 있다 보니 그것이 도깨비의 짓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도깨비가 요술을 부렸다 하여 도깨비다리라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울컥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혼자 살아오신 지가 오래되셔서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살아온 어머니를 위해 돌다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저를 반성하게 만드네요. 사위도 잘 얻었네요. 역시 착하게 살아오시니까 복이 저절로 따라온 것 같습니다. 여종과 하룻밤을 지낼 수 있게 해주시면 뭐든지. 우육불은 상공 조연명의 겸종이었습니다. 조연명의 집에서 자비를 도맡아서 처리했는데 어찌나 일처리가 깔끔한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육불은 본디 사람 됨됨이가 질박하고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여색을 밝혀 각별히 조심하라는 꾸중을 종종 듣고는 했었습니다. 조연종의 집에 있는 여종 중이었던 순정은 그의 할머니의 신부가 시집을 오면서 데리고 온 계집종이었습니다. 계집종답지 않게 용모가 수려해 사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는 했습니다. 우육불은 순정에게 첫눈에 반해서는 밤낮 없이 구애를 했습니다. 대감마님, 여종을 제 부인으로 드리게 해주시면 백골이 되도록 마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정에게 반한 우육불은 조연명에게 간곡하게 청을 올렸습니다. 그리 마음에 든단 말이냐. 조연명은 즐겁다는 듯이 웃어 보였습니다. 계집을 한번 내 앞으로 데리고 오너라. 조연명은 처음으로 여종 순정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순정의 얼굴을 마주한 조연명은 그녀의 뒤에서 환한 빛이 반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연명은 여종이었던 순정의 미색에 반하게 되었고 그녀를 곧 첩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를 첩으로 둔 후부터 조연명은 본부인에게는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랑채에만 출입하며 첩인 순정과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육불은 주인에게 마음에 두었던 여인 순정을 빼앗기기는 했지만 겸종의 처지란 어쩔 수 없는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집안의 자비를 처리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 씨의 집으로 통제사가 하직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통제사는 육불에게 두 냥을 던져주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일을 깔끔하게 처리한다고 들었다. 종놈들에게 돈을 주는 일을 내가 맡아서 해라. 육불은 주인이 아닌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여종을 빼앗겨 심기도 불편한데 양반이라고 자신을 하대하는 꼴에 화가 났습니다. 육불은 통제사 앞에 엽전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대부인 마님의 옷이나 사주시죠. 통제사는 노여운 눈길로 육부를 보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뒤 통제사는 포도대장이 되어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자마자 포도대장이 된 통제사는 명을 내렸습니다. 내가 통제사로 있던 곳에 조현명의 겸종인 우육불이란 자가 있다. 그 자를 잡아서 바치는 포교에게는 후한 상을 내리겠다. 며칠이 지나서 육불은 서울로 잡혀왔습니다. 육불이 서울로 잡혀갔다는 소식은 조현명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조현명은 똑똑하고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육불을 각별히 아끼고 있었습니다. 조현명은 급히 서울로 올라가 포도청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겸종이요. 비록 죽을 죄를 지었다고는 하나 내 그의 얼굴이라고 보고 연결하려 하오. 잠시 내보내주겠소. 포도대장은 어영대장으로 있는 조현명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육불은 붉은 밧줄로 묶여있는 채로 10여 명의 포졸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육불은 조현명을 보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서러움을 토로했습니다. 대감님,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내가 도리가 있겠느냐. 너는 이미 죽을 몸이 되었다. 조현명은 곁에 있는 포졸들을 보며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손이나 한번 잡아보고 연결을 할 것이다. 결박을 풀어주게나. 포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영대장의 명을 따르자니 포도대장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리 부탁을 하지 않느냐. 조현명은 포졸들을 더욱 다그쳤습니다. 어서 풀어주라니까. 포졸들은 어쩔 수 없이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조현명은 육불의 몸을 감싸고 있는 밧줄이 풀리자 말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있는 어영집사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뒤를 쫓아오는 포도청 소속의 관군이 있다면 한 놈도 빠뜨리지 말고 결박해야 한다. 군졸들은 어영대장 조현명의 뜻을 따르겠노라 대답을 했습니다. 조현명은 육불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육불을 광에 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다. 헌데 하나만 약속할 수 있느냐? 무엇이든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나라에서 금한 것은 절대 하지 말도록 해라. 우전들에게 아래 것들이 어찌 반항을 한단 말이냐. 앞으로는 나라의 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리하겠습니다. 조현명과 육불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포도대장의 지시를 받은 포졸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조현명은 칼을 들고 대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절대로 이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없다. 조현명의 굳건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포도대장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육불은 조현명의 아들 조재호를 모시는 겸종이 되었습니다. 육불은 조재호가 옳지 못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간언을 하고는 했습니다. 조현명은 눈을 감는 순간 특별히 육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도 내게 했던 것처럼 잘 모셔주게.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육불은 반드시 그리하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재호는 바른 말을 하는 육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천한 것이 자신을 가르치는 꼴이 보기 싫었습니다. 너 따위의 말은 듣기 싫다. 썩 꺼져라. 조재호는 결국 육불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대감댁은 머지않아 망할 것입니다. 소인은 물러갑니다. 조재호에게 쫓겨난 육불을 따라 순정도 집을 나왔습니다. 조현명이 없으니 찬밥 신세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바에는 자신을 어여삐 여겨주었던 육불을 따라 나서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육불은 매일 술로 하루를 지새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모년 1762년이 되자 금주령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술을 주식 삼아 마셨던 육불은 술을 마시지 못하니 병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순정이 작은 술동이에 술을 빚어서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술을 어디서 났소? 술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
가져온 것입니다. 나라의 명을 어기고 어찌 이런 짓을 했단 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 그리했습니다. 순정은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하찮은 백성이 어찌 나라가 금한 것을 입에 대겠소? 절대로 불가하오. 육불은 항아리를 대던지고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못한 육불은 시름시름 알아눕더니 결국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현명의 아들 조재호는 각종 비리를 저질러 결국에는 옥에 들어가면서 집안은 무너졌다고 합니다. 육불은 참 충직한 종이었네요. 그런데 과연 육불이 조재호와 같이 살았다면 망할 일은 없었을까요? 어쩌면 조재호의 심성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 생각합니다. 노비향단이 옛날 한양에 심씨 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심선비는 글공부보다 어여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비는 예쁜 부인을 얻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선비는 선산에 노비들이 도망을 쳐서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선비는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기에 양반의 처자와의 혼례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선비는 선산에 많은 숫자의 노비들이 모여 살고 있다면 필시 그곳에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여인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선산을 찾은 선비는 한 노비의 딸인 향단이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향단이는 나이는 19에 옥도를 깎아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미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겠느냐. 선비는 주저없이 향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비 입장에서는 돈은 없지만 양반의 자제가 그리 나오니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심선비는 향단이와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그녀에게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나와 같이 마을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심선비는 이미 향단이와 혼례를 올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비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거처로 찾아와서는 향단이와 하룻밤을 지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저 선비가 자기랑 혼인하자고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하니 아비는 화가 나서 딸을 데리고 가려는 선비의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저 녀석을 처리해야겠다. 향단이의 아비는 다른 노비들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저 녀석의 혼을 빼놓아라. 아비는 향단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모두가 선비를 혼을 내줘야 한다고 한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선비가 향단이를 마을로 데리고 내려갈 것이기에 거사를 바로 치러야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향단이는 아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자식으로 마땅한 도리라 생각해서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향단이는 그날 밤 아비의 뜻에 따라 선비의 혼을 빼어놓을 정도로 요염하게 굴었습니다. 향단이는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옷을 바꿔 입는 게 어떠시겠어요? 라고 말하니 선비가 의아해하면서 옷을 바꿔 입다니 어째서? 라고 말하니 향단이는 배시시 웃으며 재밌지 않습니까? 빨리 바꿔 입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향단이에게 빠져있는 심선비는 그녀의 말이라면 뭐든 순순히 들어주었습니다. 향단이는 선비의 도포와 바지를 벗기고는 자신이 입고 있는 저고리와 치마를 선비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둘은 깔깔거리며 서로의 모습을 보며 재미있어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갑자기 향단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처자, 무슨 일이오? 술이 취한 것이오. 향단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어. 선비는 진심으로 향단이가 걱정이 됐습니다. 향단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선비님께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문 밖에 빽빽한 화망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인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선비는 놀라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꾸민단 말인가? 이것은 모두 제 집안이 꾸민 짓입니다. 저는 아비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방실거리며 웃고 있던 선비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라고 말하니 향단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아비가 이를 꾸몄지만 딸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아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선비님의 옷을 입고 있으니 제 목숨으로 사죄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밖에서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선비님은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얼굴을 가리고 달려나가십시오. 말을 마친 향단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향단이도 선비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며칠간 선비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나니 선비는 그녀의 착한 심성에 매료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향단이를 품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고맙소. 내가 어떻게든 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보겠어. 그 마음이 기특하기도 하고 자신을 생각해주는 마음에 크게 감동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 밖에는 횃불이 밝혀졌습니다. 향단아, 잠시 나오거라. 선비가 있는 곳으로 몰려든 노비들은 향단이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선비는 향단이가 얘기했던 대로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로 얼굴을 가리고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노비들은 향단이가 밖으로 나온 줄 알고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의심을 피해 도망 나온 선비는 마을로 내려가 관가를 찾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선비는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관가에 있던 고을의 원은 추리한 모습의 선비를 마주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선비는 선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원은 즉시 포졸을 거느리고 노비들이 있다고 한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노비들은 도망치지 않은 채 흥분한 상태로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에는 선비로 착각한 노비들에게 당한 향단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비들은 어두운 방에서 향단이를 선비로 착각해 일을 치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누군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향단이를 본 아비는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아비는 그제서야 딸이 선비를 좋아했구나,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가 라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포졸들에 의해 노비 일당은 모두 잡히게 되었습니다. 고을의 원은 상사에 즉시 노비들의 죄를 고하였고 그 자리에서 차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선비가 원님에게 저 사람은 살려주십시오. 선비는 향단이가 아비를 살리려 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아비만은 죄를 사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선비의 청으로 인해 노비들 무리 중에서 유일하게 향단이의 아비만 목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향단이는 자신을 내던지며 부모를 위한 효를 다했으며 지아비를 섬기는 열과 충을 다했습니다. 향단이는 훗날 삼강을 다 갖추었다고 알려지게 되었고 본읍에 비석과 정문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선비가 노비촌을 가지 않았으면 이런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죠. 근데 문제는 외모 하나만 보고 판단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외모는 3년 가지만 성격은 30년 간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수절과부 어머니를 버린 새아들. 옛날 한 마을에 아들 삼형제를 두고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아들 셋을 키웠습니다. 여자 혼자 힘으로 아들 셋을 키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며 어떻게든 자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가 휘도록 일만 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정해준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기며 열심히 하루를 버텨내며 살았습니다. 어쩌다 자식들의 끼니를 챙기지 못할 정도로 궁핍할 때가 있는 날이며 다른 집들을 찾아가며 구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자식들을 장성하게 잘 키우는 것만이 본인의 소명이라 여겼습니다. 자식들의 온 정성을 다 쏟아 키우고 나서 드디어 아들 셋을 장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장가를 보내고 나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둘째와 셋째 아들까지 짝을 지어 장가를 보냈습니다. 아들 셋은 가정을 이루고 손녀와 손자까지 품에 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과부는 나이가 들어 기운이 빠진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자식들을 위해 노력했던 어머니가 힘이 빠지자 아들과 며느리들은 늙은 노모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괄시를 시작하니 처음에는 어머니를 감싸던 아들들도 어머니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어머니를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쇠약해진 어머니는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병을 얻어 몸져 누워있는 어머니에 대한 무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의원을 불러주지도 않을 뿐더러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무슨 짐짝처럼 취급을 한 것입니다. 삼형제는 병든 노모를 집에 두고 세간을 나가버렸습니다. 삼형제는 늦은 밤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서 짐을 모조리 빼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뜬 어머니는 아들 셋이 모두 자신을 버려두고 집을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어머니는 홀로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것도 내 운명일 테지. 본인의 처량한 신세가 허탈하고 한심해서 밤새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부엌에 남아있는 보리로 죽을 만들어서 끼니를 대신해서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들들은 어머니를 홀로 남기고 떠난 것이 미안했는지 한 번씩 순번을 정해서 어머니 집에 보리와 약간의 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들은 돌아가며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삐쭉 얼굴만 내밀고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집을 나서기 일쑤였습니다. 병든 노모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배고픔보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집 안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 있으니 이보다 고독할 때가 없었습니다. 말벗 하나 없이 어머니는 죽을 끓여 먹으며 하루하루 버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던 스님이 동량을 청하겠다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툇마루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구부정한 허리로 천천히 스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는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이 부처님 덕이다 싶어 스님에게 보시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는 보리쌀 남은 것 한 대박을 스님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스님은 초라한 행색의 어머니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아픈 게 당연하지요. 병색이 완연해 보이는데 혼자 사시는 겁니까? 스님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든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자식이 없으십니까? 아들 셋이 있기는 한데 다들 집을 나갔습니다. 자식들이 어미를 보러 오지 않는단 말입니까? 스님은 혀를 끌끌 차며 물었습니다. 다들 먹고 사느라 바쁜데 어디 늙은 것을 돌볼 틈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것이 익숙합니다. 스님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한참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의 결심이 섰는지 어머니를 바라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님은 바랑에서 금반지를 하나 꺼내서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번쩍거리는 금반지는 한눈에 봐도 제법 값이 나가 보였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스님은 웃으며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 건넌마을 장자댁에서 시주를 받은 물건입니다. 병을 고칠 방도가 여기에 있는 듯하여 그러는 것이니 사양 말고 받으십시오. 스님은 어머니 손에 반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리둥절해서는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반드시 손가락에 끼고 계셔야 합니다. 스님이 억지로 맡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금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하니 속는 셈치고 반지를 끼고 있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스님이 돌아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큰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보리쌀을 가져와 항아리에 채워줄 요량이었습니다. 잠시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네고 나가려는 찰나 큰아들 눈에 어머니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가 보였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금반지에 눈이 커졌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부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금반지가 우리 차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우들이 가져가서는 안 될 말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큰아들의 부인 역시 동의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큰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대접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반지를 얻겠다는 일념으로 어머니에게 정성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을 차려다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춥지는 않으실까 방에 불까지 떼어드렸습니다. 며칠 뒤에 둘째 내외도 어머니 집에 와서는 손에 있는 금반지를 보고는 태도와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뒤늦게 이야기를 들은 막내 내외도 어머니를 찾아와서는 서로 경쟁하듯 효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효자 아들 셋이 갑자기 효자로 둔갑했습니다. 매일같이 집을 찾아와서 어머니의 문안을 챙기며 서로 잘 보이겠다고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삼형제의 정성스런 봉양에 건강이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아서 어머니는 말끔히 병이 나아졌습니다. 금반지에 눈이 먼 자식들의 대접을 받으며 편안하게 여생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며 편히 세월을 보내던 어머니는 눈을 감기 전에 스님에게 금반지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스님 것이니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어머니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집안 곳곳을 뒤지며 반지 찾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삼형제는 서로 반지를 먼저 찾겠다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반지 찾기에 열을 올리던 삼형제 중에 첫째가 먼저 집을 나서고 뒤이어 둘째와 막내도 허탈한 기분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와 똑같네요. 효자 계약서라고 있죠. 먼저 재산을 물려줘서 쪽박차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고 했죠. 그래야 위 이야기처럼 돈 때문에 자식들이 효도를 하니까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를 돈으로 생각한다는 게 미친 짓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절대 먼저 재산을 물려주지 마세요. 그 돈으로 노후를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과부마님과 머슴은 갑자기 서로 부둥켜 안고 옛날에 가난한 과부마님과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해도 가난한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슴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그동안의 정 때문에 과부마님 혼자 놔두고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같이 하고자 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불이 피어올라야 할 아궁이에 풀이 자라고 먹은 게 없으니 목구멍에는 거미줄을 칠 지경이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배고픈 허기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한날은 동네에 사는 부잣집 노인이 환갑을 맞이해서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님과 머슴은 아침부터 준비를 해서는 노인의 환갑잔치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배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잔치를 찾았건만 마님과 머슴에게만 밥상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밥이고 술이고 떡이고 한 상을 푸짐하게 차려주면서 이 머슴에게는 떡 한 조각 주지 않았습니다. 마님과 머슴은 자신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괄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잔치에 오며 선물 하나씩은 챙겨서 왔건만 가난한 이들은 선물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기에 빈손으로 왔었던 게
괄시하는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대추 몇 알이라도 들고 왔는데 이 둘은 아무것도 없이 잔치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벌인 노인은 이들이 작은 성의도 보이지 않자 기분이 상한 참이었습니다. 그래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마님과 머슴은 집안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갈 곳도 없으니 구석에 앉아서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재밌게 노는 모습을 한참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치고 물 한 사발도 얻어먹지 못하니 입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잔치는 어스름한 저녁이 되고 나서야 사람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나자 그제야 식은 밥덩어리 2개를 마님과 머슴에게 주었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렸던 이들은 식은 밥덩이라도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마님과 머슴은 밥덩어리를 보자기에 싸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서 밥덩이를 물에 불려 죽으로 먹을 생각에 이들의 걸음은 점차 빨라졌습니다. 허둥지둥 앞만 보며 걸어가던 머슴이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머슴은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놓치는 바람에 밥덩어리를 흙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흙이 섞여버렸으니 밥은 이미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십니다. 머슴이 자리에 앉아서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마님은 머슴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 한 덩이 얻어먹자고 아침부터 잔칫집을 찾았던 자신들의 신세가 처량하다 못해 한심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리 박복할 수가 있을까? 마님은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은 마님과 머슴은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이들은 가까스로 진정이 됐습니다. 정신을 추스르고 자리에 일어나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돌부리가 참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한 술도 먹지 못했는데 돌부리 때문에 밥덩이를 땅에 흘렸다고 생각하니 머슴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한테 괄시를 받은 것도 서러운데 돌덩이까지 자신을 업신여긴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 마님. 머슴은 근처에 사는 이웃에게 곡괭이를 하나 빌려왔습니다. 머슴은 돌부리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돌을 아주 멀리 갖다 버릴 것이야.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달걀 정도로 보였던 돌부리가 파면 팔수록 깊이 들어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머슴은 계속해서 괭이질을 했습니다. 뾰족한 돌부리 아래는 절구통만한 것이 펑퍼짐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야. 머슴은 괭이질을 할수록 돌부리 안쪽이 크게 보이자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이기나 해보자. 머슴은 끈덕지게 괭이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부리가 있는 바닥까지 흙을 파낼 수 있었습니다. 파내고 나서 돌덩이 위에 있는 흙을 털어내니 이것이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걸 보세요. 마님은 반짝이는 돌덩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사 돌이 아닌 것 같네. 마님은 돌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님, 여기를 지키고 있으면 내가 수레 하나를 빌려오겠습니다. 머슴은 마님을 놔두고 근처에 있는 이웃에게 이번에는 수레를 빌리러 갔습니다. 수레를 빌려온 머슴은 마님과 힘겹게 돌덩이를 옮겼습니다. 수레를 끌고 집으로 온 머슴은 돌에 묻은 흙을 닦아냈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나자 돌덩이에 오묘한 빛깔이 더욱 화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머슴아, 돌을 장에다가 팔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며 마님이 머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신비한 모습을 갖고 있는 돌덩이니 분명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돌을 누가 사겠습니까? 장에 가져가 봐야 고생만 할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겠느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 조금만이라도 값을 받을 수 있으면 끼니는 때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누가 산다고 해도 이걸 얼마라고 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니 마님이
누가 값을 물으면 제 값만 달라고 하거라. 머슴은 속는 셈치고 장에 돌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수레를 빌려와서는 돌덩이를 실어서 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장에다가 돌덩이를 내놓고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있었지만 한 사람도 돌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기가 생긴 머슴은 다음 날에도 그리고 다음 날에도 장에 돌덩이를 들고 나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될 무렵이 됐을 때 한 사내가 돌덩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건 얼마 주면 팔겠소? 머슴은 마님이 시킨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저 제 값만 주시면 팔겠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는데 집으로 따라오겠소? 머슴은 수레에 돌을 싣고는 그 사내를 쫓아갔습니다. 사내를 따라간 곳은 마을에서 제일 잘 산다고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사내는 집 마당에 돌덩이를 놔두고는 여기저기 세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이건 천년에 한 번 나온다는 생금덩이가 맞구려. 사내는 감탄을 하며 말을 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이니 원하는 걸 말해보게. 저는 그저 마님과 저와 밥 안 굶고 사는 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머슴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기다려보시게. 잠시 뒤 마당으로 온 사내는 땅 문서와 돈을 건네주고 술에 가득 곡식을 실어주었습니다. 이것이면 평생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걸세. 머슴은 사내가 건넨 것들을 받아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머슴은 돌덩이를 판 대가로 받은 땅을 팔아서는 커다란 기와를 짓고는 이쁜 색시를 얻어서 과부마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는데 둘은 배고픔을 알았기에 여기저기 방을 붙여 배를 굽는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매일같이 밥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머슴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논밭을 잘 일구어 더욱더 부자가 되어 굶주리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역시 심성이 착하니 복을 주었나 봅니다. 배고픈 자가 배고픔을 안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나라도 배고픈 자의 마음으로 나라가 돌아가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배고픈 자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잘 살게 되고 참 씁쓸합니다. 과부마님이 머슴을 보고 내 이놈. 옛날에 개구리라는 이름의 소금장수가 있었습니다. 소금장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개구리라는 호칭으로 소금장수를 부르고는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개구리라고 자신을 부르자 소금장수도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을 까먹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금장수 개구리는 무거운 소금을 짊어매고 조선 팔도를 방랑객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소금 사세요. 개구리가 왔습니다. 소금 사세요.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개구리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편했습니다. 그날도 소금장수는 소금을 팔기 위해 어깨에 무거운 소금을 둘러매고서는 한 마을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금 사세요. 개구리가 왔습니다. 소금 사세요. 개구리가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기와집에 구름처럼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있는 모습에 개구리는 그들의 곁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개구리의 질문에 앞에서 서성이던 한 사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집에 있는 금항아리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걸 찾는다고 이 난리가 일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금항아리는 10,000금이 나갈 정도로 값어치가 엄청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금항아리를 찾기 위해 마을 이곳저곳에 방을 붙였고 항아리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금항아리 값이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마을에는 보물 사냥꾼부터 점쟁이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는 항아리를 잃어버린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람들은 더욱 모이는 법이었습니다. 콩고물이라도 얻어 먹이려는 사람도 있었고 재미난 구경이라 찾아든 사람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소금장수 개구리도 짐을 풀어놓고는 구경꾼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큰 기와집에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떡도 공짜로 나눠주고 있으니 요기도 할 겸 딱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를 찾겠다고 나선 보물 사냥꾼이나 점쟁이들은 물건을 찾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자신 있게 나섰지만 금항아리의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점쟁이는 주문을 외우고 점괘를 뽑아보기도 했지만 전부 허탕이었습니다. 점쟁이는 이상한 점괘들만 내놓았고 실제로 가보면 금항아리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자 구경하려고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금항아리를 찾는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구경꾼들의 궁금증과 호기심도 식기 시작한 것입니다. 항아리를 찾겠다고 모여들었던 구경꾼은 물론이고 보물 사냥꾼과 점쟁이들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만 돌아가지 않고 기와집 마당에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주인인 과부 마님은 홀로 남아있는 개구리를 점쟁이로 착각하고서는 물었습니다. 당신이야 말로 용한 점쟁이가 아닙니까? 여태 말 한마디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셨지 않습니까? 개구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금항아리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테지요. 개구리는 할 말도 없고 해서 미소만 보였습니다. 과부 마님은 개구리를 점쟁이로 착각해 금항아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금항아리 주인은 혼자 남은 점쟁이를 믿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과부 마님은 산의 진미를 상에 올려서는 개구리를 극진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상을 받고 밥을 먹으면서도 개구리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개구리는 소금장수일 뿐 점쟁이가 아니니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은 보이는 것이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입을 닫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마님은 개구리를 입이 무거운 점쟁이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돌아가야 할 시기를 놓쳐 그대로 있었을 뿐인데 마님이 혼자 해석하고 오해를 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술을 한 잔 드시겠습니까? 밥상을 내어가고 나서 이번에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술상을 봐왔습니다. 개구리는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우선 이렇게 된 바에는 배라도 채워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개구리는 술상까지 깨끗이 비워내고는 얌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술상을 치우고는 답답한 마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말을 해보시지요. 금항아리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가져간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마님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있자니 개구리는 뭐라도 말을 해야겠다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개구리는 혼자 중얼거리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거야 본이가 가져갔겠죠. 항아리를 본 사람이 가져갔을 것이라는 당연한 말을 마님에게 해준 것입니다. 이치적으로는 이보다 정확한 말이 없었습니다. 금항아리를 받기에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이기도 했습니다. 황당한 대답이었지만 마님의 얼굴빛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마님은 뭔가 짐작이 가는 곳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마님은 몸종들을 풀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 하나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몸종들이 잡아온 사람은 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가운데 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몸종들이 잡아온 것입니다. 본 사람이 가져갔다는 뜻으로 본이가 가져갔다고 말을 했는데 진짜로 본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돈 많은 대감집 머슴으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몸종이 데리고 온 머슴 본이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멍석마리를 하고 흠씬 두들겨 패기 시작하니 머슴 본이는 금항아리를 자신이 가져갔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개구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정말로 본이가 훔쳐간 것이 맞았습니다. 본이가 말한 곳을 찾아가니 그곳에 숨겨놓는 금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너무도 운이 좋게 금항아리를 훔쳐간 범인을 찾게 되었고 돈까지 많이 챙겨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개구리는 유명한 점쟁이로 용하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소금장수는 본래 직업인 소금장수 일을 하기 위해 소금을 짊어매고 길을 나섰습니다. 해질녘 한 고개를 넘을 때였습니다. 시커먼 그림자가 앞으로 튀어나와서는 개구리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네 놈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다. 너도 한번 혼나봐라. 금항아리를 훔쳐간 머슴 본이었습니다. 본인은 개구리 때문에 매도 맞고 금항아리도 빼앗긴 것이 억울해 복수를 하기 위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주인이 원하기에 별 생각 없이 말을 한 것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기회를 한번 주마. 본인은 주먹을 앞으로 내밀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용한 점쟁이라면 손에 든 것이 뭔지 맞춰봐라. 알아맞히면 살려주고 못 알아맞히면 혼줄이 크게 날 것이다. 진짜 점쟁이도 아닌 개구리는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개구리는 이제 영락없이 혼이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개구리는 무서운 나머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휴, 개구리는 본이란 놈 손에 죽는구나. 앞에서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던 본이의 표정은 갑자기 굳어져 버렸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본이란 놈이 그만 풀이 푹 죽어서는 손을 앞으로 펴보였습니다. 그런데 손 안에는 진짜 개구리가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개구리는 본이 손에 죽는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본이란 놈은 개구리의 용한 능력에 탐복을 하며 말을 했습니다. 당신같이 용한 점쟁이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본인은 인사를 꾸벅하고는 언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팔도를 돌아다니는 개구리에게 점을 보겠다며 사람들이 찾아 나섰지만 개구리는 사람들을 피해 여전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고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다라는 말은 이 소금 장수에게 쓰면 딱 맞는 말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그것도 돈까지 많이 벌었으니 속된 말로 대박인 것이죠. 근데 본디 운이란 사람마다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소금 장수는 운을 벌써 다 쓴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여러분들도 운수대통하세요. 개로 환생한 수절과부의 삶. 옛날에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과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 과부 어머니는 반드시 아들을 호강시켜 주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을 대물림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만이라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허리가 굽어지도록 일만 했습니다. 오로지 아들을 호강시켜 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소처럼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배를 짜고 바느질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다른 사람 집에 빨래며 농사일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했습니다. 매일같이 바삐 일만 했기에 아들과 변변히 나들이 한번 나서본 일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돈으로 아들 입에는 맛있는 것만 넣어주기 위해 애를 썼고 공부도 원하는 만큼 시켜줬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만나 장가를 들 때까지 엄마는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아들이 만류를 해도 어머니는 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아들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만 했던 까닭인지 어머니는 갑자기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저승길에 오른 어머니는 염라대왕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저승에 온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살아생전 구경한 곳이 어디인가? 어머니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만 했기에 어디를 돌아다닐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솔직하게 염라대왕에게 털어놨습니다. 저는 평생을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어디를 다녀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구경을 한 것이 없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염라대왕의 눈길에서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고심하는가 싶더니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승에서 아직은 받을 수가 없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어라 일만 하고 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조금은 세상을 누려볼 필요가 있다. 세상 구경을 더 하고 오너라. 염라대왕은 장부에 도장을 찍고는 어머니를 이승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무엇이 되어 이승에 간단 말입니까? 눈을 떠보면 무엇이 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그 뒤에 저승에 오거라. 어머니는 이승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승에서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이 개의 모습을 하고 이승에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개의 모습이기는 하나 이승으로 돌아오니 행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승에 오고 나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러 가야겠다. 어머니는 혼례를 올려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대문이 열려있는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밥상을 차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반가운 나머지 며느리에게 쪼르르 달려가서는 짖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들어온 개를 보고는 짜증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이놈의 개가 어디서 들어온 것이야. 며느리는 팔팔 끓고 있는 뜨거운 물을 개로 변한 어머니에게 끼얹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쓰고 나자 이마에 털이 빠져서는 하얗게 벗겨졌습니다. 너무 뜨겁고 아픈 나머지 어머니는 집에서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도망쳐서 나와 향한 곳은 아들의 집이 보이는 동네 뒷산이었습니다. 뒷산 나무그루터기에 몸을 기대고 엎드려 있으니 이보다 처량한 신세가 없지 않나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 집에 찾아갔다가 며느리에게 뜨거운 물바가지만 뒤집어 쓰게 됐으니 마음에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개로 변해서 말도 한마디 할 수 없으니 속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의 꿈에 찾아가 말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깊은 밤 잠이 든 아들과 며느리의 꿈속으로 어머니가 찾아갔습니다. 얘들아, 내가 살아생전 세상 구경을 한 번도 하지 못한 탓에 저승에서 나를 개로 환생시켜 이승으로 보냈다. 오늘 낮에 며느리가 부은 물에 이마가 데어 털이 빠지고 하얗게 되었으니 나를 보려거든 뒷산 나무그루터기가 있는 곳으로 오거라. 며느리는 잠에서 깨자마자 아들에게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어머니가 꿈에 나왔습니다. 아들도 크게 놀라서는 본인의 꿈에도 어머니가 나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꿈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둘이서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둘은 아침 일찍 뒷산에 나무그루터기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이마가 하얗게 벗겨진 개 한 마리가 처량하게 누워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들은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개를 안고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개가 된 어머니를 눕혀놓고는 아들과 며느리는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살아생전 세상 구경을 못 시켜드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야겠습니다. 아들의 말에 며느리도 동조를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모시고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의논을 마치자마자 지프로 둥구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집 둥구미 안에다가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실었습니다. 혹시나 춥지는 않을까 소미불을 덮어주고 얼굴만 밖으로 내밀 수 있게 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는 둥구미에 어머니를 싣고 세상 구경길에 올랐습니다. 제일 먼저 부부가 향한 곳은 금강산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일반이천봉 금강산입니다. 구경 많이 하세요. 다음으로 묘양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묘양산입니다. 묘한 향기가 난다 해서
묘양산이라 불립니다. 구경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백두산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하늘 아래 첫째 가는 백두산입니다. 구경 많이 하세요. 어머니를 모시고 구석구석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3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찰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둥구미의 어머니를 놔두고 절에 가서 밥을 동냥했습니다. 밥을 한 그릇 얻어서 밖으로 나오니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벼락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리둥절할 틈도 없이 이번에는 금세 하늘이 맑아지더니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쌍무지개는 절의 대문까지 길게 뻗치더니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시 무지개에게 정신이 팔렸던 부부는 둥구미로 돌아가 보니 어머니는 사라져버리고 둥구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천둥벼락이 치고 쌍무지개가 뜰 때 어머니는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상 구경을 충분히 했으니 저승에서 어머니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하늘을 보고 삼배를 올리고는 빈 둥구미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아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고생만 하시다가 별안간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놀랬을까요? 아무리 옛날 이야기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염라대왕의 도움으로 그나마 아들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염라대왕을 만난 농사꾼, 머슴이 되어 처녀와 혼인을. 옛날 옛적에 혼자 외로이 살고 있는 가난한 총각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총각의 취미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총각은 자주 찾던 강으로 가서는 낚시대를 들이웠습니다. 낚시를 하던 농사꾼 총각은 강가에서 서로 물에 빠져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할머니와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강물에 빠져 죽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죽을 거야. 할머니가 말을 하며 뛰어들려고 하면 할아버지가 말렸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돼. 할아버지가 말을 하면 이번에는 할머니가 막아섰습니다. 둘은 서로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한다며 몸싸움까지 하며 옥신각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들 그러세요? 총각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서 말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서 그래. 할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 싸우느라 힘을 다 뺐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총각이 걱정하며 물어오자 할아버지가 비운의 삶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래. 그래도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 할머니가 총각의 말에 대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굶어서 죽느니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강가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총각 농사꾼이 제가 잡은 물고기로 오늘 저녁 맛있게 차려드릴게요. 마음씨가 좋은 총각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자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얼굴은 한결 좋아졌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있는 총각도 행복했습니다. 저희 집이 좁고 넉넉하지 못하지만 저랑 사시지 않으시겠어요? 총각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총각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설득해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가족이 된 세 사람은 굶으면 같이 굶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으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시간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총각이 갑자기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는가 싶더니 그만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은 총각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염라대왕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총각에게 살면서 가장 착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총각은 물에서 빠져 죽으려고 했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살렸고 두 사람을 양부모로 모시고 같이 살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염라대왕은 가만히 총각의 이야기를 듣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 타고난 명은 짧으나
죽으려는 목숨 둘을 살렸기에 명이 늘어났느니라. 이승으로 돌려보내줄 테니 양부모를 잘 모시고 살다가 올 때가 되거든 다시 오거라. 염라대왕이 한 장부에 도장을 찍고는 총각을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라 명했습니다. 저승의 문을 나와 이승의 문으로 향하려는 총각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슬피 울고 있는 한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그 처녀가 걱정이 되어서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왜 그리 슬피 울고 계십니까? 제가 달리 우는 게 아니라 귀한 집 외동딸로 태어나 시집도 못 가보고 호강도 못 해보고 이렇게 죽게 된 게 서러워서 웁니다. 처녀는 혼례를 올리지도 못하고 처녀 귀신이 된 것이 서럽다며 울었습니다. 그 말은 들은 총각은 처녀를 따라서 저승문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염라대왕은 총각이 저승문을 다시 열고 들어오자 물었습니다. 너는 아까 수명을 고치고 이승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았느냐? 어째서 다시 돌아온 것이냐? 총각은 처녀의 사정이 딱해 다시 돌아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염라대왕은 총각에게 딱 부러지게 거절을 했지만 총각은 뜻을 접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대왕님, 제게 주신 수명을 이 처녀에게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염라대왕은 총각의 제안에 기가 차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각은 염라대왕의 반응에도 굴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게 남은 수명의 절반을 이 처녀에게 주시면 처녀도 원을 풀고 저도 살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총각의 말에 염라대왕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승의 본시 그런 법은 없다. 하지만 내가 너의 수명을 줄여 남을 살리려 하는데 어찌 박절하게 거절을 하겠느냐. 염라대왕은 이전에도 총각에게 그랬던 것처럼 장부에 도장을 찍고는 처녀의 수명을 늘려주었습니다. 둘은 저승의 문을 나와 이승문으로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이승의 문을 앞두고 처녀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도련님 덕분에 목숨을 늘렸으니 평생 함께 살며 은혜를 갚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총각은 해맑은 미소를 보이며 그러자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승문을 앞에 두고 이승에서 만나 혼례를 올릴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저승에서 헤어지기 전에 처녀는 자신이 사는 곳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희 집은 나올골에서 가장 큰 기와의 집이니 그리 와서 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총각은 반드시 처녀를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승으로 돌아온 총각은 양부모를 위해 양식과 땔감을 넉넉히 마련해 놓고는 곧장 처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녀의 집을 찾기는 했지만 마을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잣집에 벼슬을 지내는 집인지라 총각이 섣불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처녀의 집에서는 총각을 비렁뱅이로 생각했는지 문지기에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총각은 어떻게든 처녀를 만나고 싶어 비책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 집에 머슴이 되고 싶다며 안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제야 굳게 잠겼던 문이 열리고 총각은 행랑채에서 살며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그 집에 살면서 온갖 험한 일은 다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처녀가 있는 별당을 기웃거렸습니다. 별당에서 처녀를 찾던 총각은 결국 처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총각을 보자마자 말을 했습니다. 서방님, 왜 신랑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머슴으로 와 계십니까? 총각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가난뱅이 농사꾼이라 들여보내 주지도 않는 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아놓을 것이니 이래 뒤에 나를 살리겠다고 하고 저를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총각은 그리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말을 했던 것처럼 그녀는 알아놓았고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다 살아난 외동딸이 다시 아파서 알아눕게 됐으니 걱정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습니다. 온갖 좋은 약이고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이 죽겠다 싶어 집은 초상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총각이 처녀를 살려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녀의 집에서는 총각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딸만 살려주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네. 총각은 재산은 한 푼도 필요 없으니
사위로 삼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딸을 살리는 일이니 처녀의 집에서도 그러겠노라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총각은 약속을 받아놓고 처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녀는 총각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서방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약속대로 혼례를 올리게 되었고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총각의 양부모를 모시고 와서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흐르고 흘러 처녀와 총각은 90살이 가까이 되었는데도 건강하게 해로하며 지냈습니다. 처녀와 총각은 알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백년해로를 해주기 위해 장부를 고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역시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긴 있네요. 비록 옛날 이야기지만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자 복받을 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만 살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님이 된 머슴, 처녀와 하룻밤을 보낸 후 아주 먼 옛날 이상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고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변이 일어났습니다. 저녁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는 고열과 복통에 시달려 의원으로 실려가는가 하면 갑자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고을로 부임이 된 원님들이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자 이곳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큰 보상을 내릴 것이니 고을로 떠날 원을 찾거라. 임금의 걱정도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을을 관리해야 할 원님을 보낼 수 없으니 골칫거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고을로 갈 수 있는 원님을 찾았지만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임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고을에 가기만 하면 원을 시켜주겠다. 각 마을에는 방이 걸렸습니다. 이미 고을에 대한 악소문이 퍼져 있던 터라 조건 없이 고을에 원님을 시켜준다고 해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임금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고을의 원님이 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사내를 살펴봤습니다. 다른 이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생김이며 골격까지. 임금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개댁 머슴으로 살던 돌쇠이옵니다. 머슴은 하고 있는 일 역시 평범한 백성 중 하나였습니다. 겁이 나지 않느냐? 고을의 원님이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머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담이 커서 동네에서 겁이 없다 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래, 좋다. 너를 원으로 보내겠노라. 임금은 고민 없이 그를 고을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머슴은 원님이 되어서 문제가 많다고 알려진 고을로 찾았습니다. 고을로 찾은 머슴, 아니 원님을 맞이하기 위해 아전과 사령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하로 모시겠습니다. 머슴은 처음으로 받아보는 대우에 원님이 되기를 참으로 잘했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관하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관하에 도착한 원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관하는 쑥대밭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엉망진창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자풀들이 우거져 있고 처마에는 거미줄이 자욱하게 쳐져 있어 흉가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님을 마중 나왔던 아전과 사령은 불이 나게 도망을 쳤습니다. 잠시라도 관하에 머물러 있다가는 무슨 저주라도 받을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되고자 했으니 그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원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쓸고 닦으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나마 몸을 뉘이고 생활할 정도로 깨끗해지고 나자 허기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은 근처 주막에 들려 달고기로 요기를 하고는 다시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관하로 돌아가는 길, 주막에서 자신을 걱정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사하셔야 합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원님을 걱정하고 나섰습니다.
나는 별일이 없을 겁니다. 단언을 하고 원님은 혼자서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관아에 남은 원님은 방에 촛불을 켜고 홀로 앉았습니다. 괜찮다고는 했지만 막상 혼자 있으려니 두려움이 몰려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해도 무서워서인지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원님의 정신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몸이 반응할 때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바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윙윙거리며 바람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장지문이 벌컥하고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방으로는 찬바람이 휙하고 불어오더니 켜져 있던 촛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방하는 곳 어둠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사방이 컴컴한해졌지만 원님은 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몸을 움직였다가 무슨 병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방 안으로 여자의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다가 소리를 내어서 오열을 하는가 싶더니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가 멈췄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문이 덜컹거리는 것인가 싶어 가만히 참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뒤쪽에 있는 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이 덜컹거리는 것이 누군가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누구냐? 원님은 목청을 높여 말을 했습니다. 문은 계속해서 흔들거리는데 대꾸는 없었습니다. 밖에서 그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거라. 원님은 용기를 내서 말을 했습니다. 원님의 호통 소리에 문이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둠에 눈이 흐릿해 잘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자 차츰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처녀가 입가에는 피를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느 사람 같았다면 벌써 기절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워낙에 담이 컸던 원님이기에 앞에 있는 하얀 소복의 처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사람이냐 아니면 귀신인 것이냐? 원님의 말에 처녀는 갑자기 넙죽 절을 올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산 사람은 아니옵니다. 헌데 청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얘기를 해보거라. 원님은 당당하게 앞에 있는 처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본디 이 고을의 사람이온데 어려서 부모를 잃고 관청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관청 사령 아무개가 제게 못된 짓을 하려다가 제가 말을 듣지 않자 저를 죽여 뒷산 고목나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도 원통하게 죽은지라 저승도 가지 못하고 원님에게 이 억울함을 알리려 새로 원님이 올 때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원님들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의 흉한 몰골에 그만 처녀 귀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으니 말을 계속해보거라. 오늘에서야 담이 큰 원님을 만나 저의 억울한 사정을 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님께서는 부디 저를 죽인 자를 잡아 벌을 주시고 저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십시오. 원님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 처녀 귀신이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을 들어주마. 원님이 대답을 하자 처녀는 다시 넙죽절을 하고는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관청 사람들은 당연히 원님에게 무슨 사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이제들 왔는가?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원님을 보고 관청 사람들은 모두가 놀라서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원님은 그날 바로 처녀에게 얘기 들은 관청 사령 아무개를 불러놓고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관청 사령 아무개는 이미 원님이 자신이 벌인 짓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까닭에 자신의 죄에 대해 숨김없이 털어놨습니다. 관청 사령을 옥에 가두고 그에게 들은 고목나무를 찾아가 그 안에 있는 처녀 시신을 꺼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후이 장사를 치러주었습니다. 처녀 귀신의 혼을 풀어줬기 때문이었는지 그 뒤로 관아에는 귀신이 나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귀신으로 남아 한을 풀려고 했을까요? 다행히도 담이 큰 원님을 만나 한을 풀었네요. 지금 우리나라도 억울하게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지만
뉴스를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다니고 피의자가 당당하게 다니는 거 보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머슴의 꾀. 옛날 어느 곳에 벼슬하다 물러난 대감이 하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감이라는 사람은 욕심 사납기가 놀부 뺨칠만 했습니다. 자기 곳간에 벼썸이 넘쳐나도 남의 신나락 뒷박을 탐내는 위인이니 할 말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엉큼하기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습니다. 벼슬할 때 백성들 등쳐먹는데 이골이 나서 얼렁뚱땅 어르고 속여서 남의 것 빼앗기를 밥 먹듯 하는 거였습니다. 이 대감 사는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하나 살았는데 한 해는 흉년이 들어 집에 곡식이 아주 씨가 말랐습니다. 봄이 돼서 밭에 씨를 뿌려야겠는데 당최 뭐가 있어야지. 사람 먹는 곡식은 둘째 치고 씨 뿌릴 곡식도 없는 판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대감 집에 찾아가서 대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대감님, 밭에 뿌릴 씨앗이 없어서 그러니 수수한 말만 꾸어주십시오. 가을에 거두면 이자를 쳐서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니 웬일로 대감이 선선히 수수한 말을 꾸어주는 거였습니다. 꾸어주면서는 무슨 일이든 분명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내 증서를 쓸 터이니 도장을 찍게나 하면서 증서를 한 장 쓰더란 말이었습니다. 그까짓 수수한 말 꾸어주면서 증서는 무슨 증서인가 싶었지만 형편이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래놓고 수수 농사를 지었습니다. 마침 그 애는 농사가 잘 돼서 수수한 말 뿌린 것이 가을에 거둘 때는 두어 섬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꾼은 이자까지 쳐서 수수 2마를 짊어지고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덕분에 올해 수수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꾸어 쓴 수수 1말에 이자 1말 쳐서 2마를 가지고 왔으니 받으십시오. 라고 했더니 대감이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수수 1말을 꾸어줬단 말인가.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농사꾼이 어안이 벙벙해져서 아니, 지난 봄에 제가 대감께 수수 1말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감께서 증서까지 쓰셨는데요. 라고 했더니 대감은 화를 내면서 그때 자네가 꾼 것은 수수 1말이 아니라 황소 1마리일세. 여기 증서가 있으니 다른 말은 못할 테지. 하면서 증서를 꺼내놓는데 가만히 보니 수수 1마리라고 써야 할 곳에 숫소 1마리라고 떡 써놨던 것입니다. 암소도 아니고 숫소이니 영락없는 황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경황도 없고 설마 증서를 속이랴 싶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놈의 대감인지 땡감인지가 그 짓을 해놨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수 1말을 숫소 1마리로 스리슬쩍 비틀어 써놨으니 누가 봐도 황소 1마리를 빌려간 걸로 알 게 아니겠습니까? 농사꾼은 사정하면서 아이고 대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인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이라고는 황소 1마리뿐인데 그걸 빼앗으시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니 대감은 자네가 정 억울하면 관가에다 송사를 내면 될 것 아닌가. 라고 말하는데 관가에 가봤자 원님이 증서를 믿지 제 말을 믿겠나. 게다가 저쪽은 날고 기는 대감이고 이쪽은 무지렁이 농투성인데 무슨 수로 송사를 이기겠습니까? 할 일 없이 황소 1마리를 고스란히 빼앗겼습니다. 그러고 나니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농사꾼한테 소가 어디 보통 짐승입니까? 소가 없으면 당장 농사를 못 짓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2눈 멀쩡하게 뜨고 황소 1마리를 빼앗기고 나니 참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둘러쓰고 끙끙 앓고 있으니 이웃에 사는 꽤 많은 머슴이 와서 보고는 자네 무슨 일로 다 죽어가는 꼴이 되었나 하고 물으니 농사꾼은 그래 이러이러해서 소를 빼앗기고 나니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이러고 있노라 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그 말을 다 듣더니 속임수는 속임수로 당해야지 다른 방도가 없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나
하고 기막힌 속임수를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농사꾼이 당장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머리 풀고 곡을 하라 이르고는 방에 병풍을 둘러치고 그 뒤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곡소리가 진동을 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 것 아니겠습니까? 모여들어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식구들은 가장이 시킨 대로 지어낸 말을 술술 주워 섬기기를 아이고 남편이 갑자기 목을 매 죽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하고 능청스럽게 울어대니 모두 그 말을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장례치를 준비를 하느라고 법석을 떠는데 하룻밤이 지나서 날이 밝으니까 농사꾼이 병풍 뒤에서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거였습니다. 죽었다던 사람이 되살아났으니 마을 사람들이 죄다 기절초풍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병풍 뒤에서 기어 나와 대뜸한다는 말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어서 가서 대감님 좀 모셔오. 한시바삐 저승 기별을 전해야 하오. 라고 말하니 마을 사람들이 대감한테 달려가서 그대로 고에 바쳤습니다. 대감이 기별을 받고 보니 가슴이 뜨끔해. 안 그래도 농사꾼이 목매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뒤가 캥겼는데 죽었다던 사람이 살아나서 저승 기별을 전한다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슬슬 겁이 났던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평생 남 못할 짓만 하고 살았으니 그럴 만도 하지 말입니다. 대감이 농사꾼을 찾아가서 자네는 무슨 일로 나를 오라가라 하는가? 저승 기별이라는 건 또 뭔가? 하고 짐짓 점잖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사꾼이 하는 말이 제가 죽어서 저승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염라대왕님이 아직 올 때가 안 됐다고 하시면서 도로 돌려보내더이다. 그런데 조용히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대뜸 대감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능청을 떨기 시작하는데 저승에 가서 대감의 아버지를 만나고 왔다고 말하니 대감이 놀라서 뭐라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왔단 말이지. 예, 노대감께서는 아직 저승에 들지 못하고 저승문 밖에서 집신을 삼아 팔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신 장사를 글쎄 그렇다니까요. 저더러 돈을 좀 빌려달라기에 하도 딱해서 빌려드리고 왔죠. 아니, 자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대감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승에는 사람마다 곡간이 하나씩 있어서 거기에 돈이고 곡식이고 다 들어있거든요. 라고 말하자 대감은 자네 저승 곡간에 있는 돈을 빌려드렸단 말이지? 그래, 얼마나 빌려드렸나? 하고 물었습니다. 농사꾼은 500냥을 빌려드렸지요. 노대감 말씀이 그 빚은 이승 가서 대감께 받으라고 그러십니다. 하고 말하자 대감이 뭐라고? 우리 아버지 저승빚을 내가 갚으라고. 그리 안 하시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시던데요. 대감이 들어보니 돈을 안 갚았다가는 무슨 화가 미칠지 모르겠어서 이 욕심 사나운 사람이 선뜻 돈을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돈 안 갚으려고 슬슬 물러앉으며 에이 이 사람아 거짓말 말게.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내가 믿을 줄 알고 그 말에 농사꾼이 눈도 꿈쩍 않고 받아치기를 그러시겠지요. 그럴 줄 알고 노대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감께서 안 믿으시거든 당장 모셔오라고 하셨답니다. 라고 하자 모셔오라면 그게 저승에 모셔오라는 말 아닌가. 대감이 기가 막혀 눈만 멀뚱거리고 있는데 농사꾼은 태연하게 상여 매려고 잘라둔 광목근 2개를 가져다가 당장 목을 매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어서 저승에 가봅시다. 어서 목을 매시지요. 대감이 그만 기겁을 하고 손을 내저으며 물러앉으며 아닐세, 아니야. 내 그 말을 믿겠네. 그러면 저승빚을 갚으시는 거지요. 그러지. 500냥이라고 했나? 예. 딱 황소 한 마리 값이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께 가져가신 소를 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러지. 그러고 말고. 그래서 빼앗긴 황소를 도로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꽤 많은 머슴 때문에 황소를 다시 받았는데 좀 아쉬운 건 맘 고생한 돈까지 쳐서 1000냥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